12. 유러의 왕복길. 솜털 같은 보드라움과 따스함으로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다. 바람 끝에 감기던 서늘한 기운도 어느덧 가시고 햇살의 포근함 속에서 바람은 가볍게 산들거렸다. 정원 가운데 자리 잡은 둥글고 깊숙한 연못에 햇살이 그득하게 담겼고 돌축대 사이사이에서는 풀잎들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었다. 맑은 햇살 속에 담긴 풀잎들은 금방 초록물을 방울방울 떨굴 것처럼 싱그러웠고 바람이 산들거릴 때마다 잎잎이 가벼운 몸놀림을 지으며 반짝거렸다. 초록빛 햇살. 풀잎들의 반짝거림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소화의 뇌리를 문득 스친 생각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자 풀잎들의 반짝거림은 정말로 초록빛으로 보였다. 햇빛을 받아 반짝거리는 건 풀잎만이 아니었다. 연못의 물도 바람결이 스치는 만큼 잘게 반짝거렸다. 그런데 그 반짝거림은 초록빛이 아니었다. 물의 반짝거림은 풀잎의 반짝거림보다 밝아서 눈이 부셨다. 물의 반짝거림은 그럼 무슨 빛일까? 눈을 가느스름하게 떠 물의 반짝거림에 시선을 모으며 소화는 골똘히 생각했다. 풀잎에 닿아 초록빛이 되는 햇살은 물에 닿아 무슨 빛이 될까? 물에 닿았으니 그래 물빛이 되겠지. 그런데 물빛은 무슨 색깔이지? 물빛, 물빛. 물빛에도 색깔이 있던가? 흰빛? 아닌데 물은 무색이던가? 소화는 생각을 모으며 희고 긴 목을 갸웃했다. 그때 그녀의 의식 속에 선연하게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바다였다. 씻김굿을 할 때 우러르곤 하던 바다. 그건 얼마나 신비로운 형형색색이던가. 가까이에서부터 멀리로 깊이에 따라 색조를 달리하던 바다. 그게 바로 물빛이 아니던가. 사발에 떴을 때는 무색인 듯 하다가 저수지에 담기면 푸른빛을 품고 강으로 흐르면서는 또 굽이굽이 달라지는 빛깔. 하늘이 가깝고 먼 깊이에 따라 그 빛깔이 형용할 수 없이 달라지듯 물빛도 그러했다. 물은 많이 모일수록 하늘빛 그대로 닮아갔고 하늘빛을 인간의 말로 형용하기 어렵듯 물빛도 인간의 말로는 형용되지 않았다. 하늘빛은 하늘빛이고 물빛은 물빛일 따름이었다. 하늘이 내린 세상에 수수만상이 제각기 형체가 있고 그에 따른 색깔이 있게 마련이듯 물에도 색이 있어 빛을 띠되 물빛이라고 할 밖에 없다고 소화는 생각했다. 수면의 반짝거림들이 모아져 형체를 이루어내듯 서서히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다. 그분, 정하섭의 모습이었다. 그분을 향해 열린 그리움의 바다가 금방 일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리움의 바다는 한편 목마름의 바다였다. 목마름이 파도로 일어나려 하는 것이 소화는 두려웠다. 그 파도는 한번 일기 시작하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도록 거칠어져 제멋대로 몸부림치며 가슴을 터치고 전신을 조각조각 부수고서야 가라앉고는 했다. 신내림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듯 그 파도의 일어남과 쓰러짐도 자신의 의지 밖의 힘인 것을 소화는 체념하고 있었다. 지금 어릿거리고 있는 얼굴은 그분의 떠날 때 모습이었다. 그분은 다시 오겠다는 대답을 고개 끄덕임으로 대신했다. 말보다 그 끄덕임이 더 무게 있게 느껴지면서도 찬 기운이 가슴을 훑고 지나간 것은 무슨 까닭이었을까? 전과는 달리 자신을 그리도 오래 쳐다보던 깊은 눈길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깊은 눈길에도 웃고 있는 얼굴에도 이상스러운 슬픈 기색이 서려 있었다. 섬뜩한 느낌과 함께 따라가고 싶은 충동이 불현듯 일어났다. 그러나 그 감정을 말로 나타낼 수는 없었다. 하시는 일에 지가 힘이 되고 잡은 게 지 걱정은 마시고 무슨 일이고 시켜주십시오. 이 말로 기다리고 있겠다는 마음을 대신했다. 그분은 여전히 고개만 끄덕이고는 슬픔이 담긴 눈을 남긴 채
새벽 어둠의 안개 속으로 안개가 되어 사라져갔다. 앞으로 영영 안 올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생각은 그분을 따라가라고 몸뚱이를 사정없이 때밀었고, 그런 스스로의 감정을 억누르느라고 그녀는 나무를 껴안아야 했다. 욕심내들 말어. 애시당초 현생에서 집을 짓잔 것이 아니었음께. 가면 보내야 하고 오면 맞아야 하는 그런 인연인께. 그녀는 나무 등걸에 볼 비벼대며 자신을 일깨웠다. 그러나 또 다른 말이 그 말에 맞서고 있었다. 엄니를 그리 허망하게 일앞으로 감스로 거리를 깬 인연인디. 소환은 치맛귀를 여미며 일어섰다. 그분은 바람이었다. 바람으로 왔다, 바람으로 가는 사람이었다. 인연은 인연이 돼 붙들어 둘 수 없어 아리고 잡히지 않아 허허로운 인연이었다. 그러나 그분은 결코 뜻없이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었다. 잠시 머물렀다 가면서도 정의 샘을 갈수록 깊이 팠고 믿음의 산줄기를 가슴에 옮겨다 놓았으며 신령님의 세상만 보아온 눈을 돌려 사람의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이끌었다. 하나뿐인 목숨을 내걸고 그분이 하는 일, 그건 사람의 세상을 올곧게 하려는 뜻이었다. 사람의 세상에 층하가 지어져 있음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정해진 하늘의 뜻이라 여겼었다. 그런데 그건 하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정해진 것이고, 사람의 잘못된 뜻은 또 다른 사람의 옳은 뜻으로 뒤바꿔야 하며 뒤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눈뜨게 했다. 그런 마음의 눈을 가지게 되면서 소환은 드넓게 펼쳐져 있는 중도 들판을 예전처럼 무심하게 보아 넘길 수가 없었다. 그리고 현 부자가 왜 굳이 야산 중턱의 높은 지대를 골라 집터를 닦았는지 알 것 같았다. 그 터가 명당이라서 그런 것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본체와 사당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연못이 있는 정원과 가물을 즐길 수 있도록 널찍하게 지어진 정자에 이르기까지 집터는 넓고 넓었는데, 그 어느 곳에 서더라도 끝이 아슴하게 펼쳐진 중도 들판이 한눈 안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다. 이만석 지주 현 부자는 명당에 자리 잡고 앉아 3만석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 한편으로 중도 들판 웅머리로 이어진 자신의 농터를 구경 삼고, 자긴들을 감독 삼아 연못가의 나무 그늘에 낚시를 들이우고 앉아서도 솔솔 바람 시원한 정자에서 기생들의 춤과 노래를 안주로 낮술이 거나하게 취해가면서도 언제나 눈 아랫짓을 할 수 있도록 높직하게 자리를 잡은 셈이었다. 생각이 거기에 이르자 소환은 비로소 다른 지주들의 집도 거의가 노푸막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는 공통점을 깨닫게 되었다. 구판을 차리려고 지주들의 집을 1년에 한두 번씩은 을에 드나들었으면서도 건성으로 지나친 점이었다. 횡계다리 목에서부터 시작되는 나간벌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항아리 속처럼 자꾸만 넓어졌고, 그 넓은 벌판을 차지한 지주들의 집은 한결같이 명당이라는 이름이 붙은 채 높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소작인들의 집은 거기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두고 아래쪽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고는 했다. 덩치가 큰 데다가 위치까지 높아 지주들의 기와집은 한층 우람하게 보이는 것에 비해 소작인들의 초가집은 그지없이 초라했다. 지주들의 집터가 다 명당이라고 하는 것과는 달리 거기에는 꼭 이상스러운 말들이 따라다니게 마련이었다. 누구네 집터는 혀를 끊었으므로 당대의 재물은 모르지만 자손들이 화를 입게 될 것이라 했고, 누구네 집터는 그게 절을 지어야만 될 명당인데 개인 집을 안 쳤기 때문에 길을 누르지 못해 당대에 망하게 될 거라는 식의 말이었다. 누구의 입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를 그 말들은 당사자 앞만을 피해 당연한 사실처럼 떠돌았다. 그것들이 바로 소작인들이 지주들에게 품고 있는 원한의 표시라는 것도 소환은 알게 되었다. 소환은 들판 쪽으로 먼 눈길을 보낸 채 새싹이 돋고 있는 잔디밭을 천천히 걸었다.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전신의 살갗 밑으로 으스스하게 찬바람이 일곤 하던 증세도 말끔하게 가셔지고 없었다.
감방에서 풀려나 시간이 지나고 약을 먹고 해서 나아진 것만이 아니었다. 그건 그분의 힘이 나타낸 기적이었다. 그날 밤 목욕탕에서 그분이 자신의 전신을 핥아내릴 때 혀가 닿는 자리마다 살이 뜨겁게 떨리며 시원하게 풀리는 것을 매질당할 때의 아픔만큼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신효함은 그 어떤 약은 말할 것도 없고 신령님의 영험으로도 될 일이 아니었다. 그때 부끄러움과 함께 감당할 수 없었던 황송함, 그리고 혼미함과 행복감. 천한 무당의 몸으로 더 이상 무엇을 또 바라랴. 그분은 떠났어도 그분의 혀가 남긴 질긴 감촉과 뜨거운 체온은 전신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그때의 느낌이 전신에 다시금 퍼지는 걸 느끼며 소화는 부르르 몸을 떨었다. 돌기둥이 선 바깥대문 가까이에 다다른 소화는 걸음을 멈추어 섰다. 벚꽃이 한두 송이씩 피기 시작하는 길을 따라 한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흰 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짧게 입은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소화는 이상한 예감을 느꼈다. 그 여자가 자신을 찾아오고 있다는 생각이었고 아직 얼굴을 알아볼 만한 거리가 아닌데도 그 여자가 아는 사람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그 이상한 예감을 다시 생각하며 소화는 허리를 굽혔다. 발치깨에 쑥을 뜯어 코끝으로 가져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쌉싸름하게 진한 쑥향기가 일시에 가슴을 적셨다. 가슴속이 온통 쑥빛으로 물드는 기분이었다. 쑥 냄새는 솔잎 냄새와 함께 언제 맡아도 싱그럽고 푸르렀다. 여자는 얼굴 윤곽이 확실해질 정도로 가까워져 있었다. 소화는 그 여자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다시 쑥 냄새를 맡았다. 여자는 아무런 주저하는 기색 없이 소화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혹시 소아라는 분이 아니신지요? 여자가 소화에게 눈인사를 보내며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구만요. 소화가 눈인사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전 이지숙이라고 합니다. 이지숙은 약간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혹시 병원에 좌익한 사람을 감춰서 치료하다가 발각난 사건을 아시는지요? 자기소개를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해 그렇게 말했다. 소학교 선생님. 소화는 놀라움과 반가움을 동시에 드러냈다. 소화는 이지숙을 만난 적은 없었지만 소문으로 이미 아는 사람이나 다름없었고 감방에 갇혀서는 막연하게나마 덜어 생각했던 사람이었다. 그 여자도 남자를 좋아하는 마음만으로 도망시키는 일을 도왔다가 벌받지 않고 그냥 풀려났으니 나도 별일이야 있을라고 하며 생각했던 이지숙이었다. 알아보시는군요. 이지숙은 무언가 깊은 의미가 담긴 듯한 웃음을 피우며 소화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고생 많이 하셨죠. 몸은 좀 어떠신가요? 나직하게 말했다. 그냥 그만하구만요. 소화는 대꾸하며 빠른 눈놀림으로 사방을 휘둘러 보았다. 소화는 이지숙이 자신을 찾아준 것이 반갑기도 하면서 두렵기도 했다. 어디에 숨어 있을지 모를 감시의 눈에 이렇게 만나는 것을 들키게 되면 의심사기는 십상이었다. 여기도 감시받고 있는 모양이죠? 이지숙이 비웃는 투로 말했다. 소화는 놀란 눈으로 이지숙을 주시했다. 그 눈치 빠름이 예사롭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다. 염려 마세요. 난 구슬 부탁하러 온 사람이니까요. 만약 의심을 받게 되면 소아 씨도 그렇게 말을 맞추세요. 이지숙은 차갑게 느껴지는 얼굴로 말했다. 그런 이지숙은 감시나 의심 같은 것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였다. 소화 씨. 그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자신의 이름이었다. 그 생소한 호칭은 자신의 이름 같지 않게 영 어색스러우면서도 무당이라는 굴레를 금방 벗어나는 것 같은 야릇한 기분을 소화는 느끼고 있었다. 죄송한 물음입니다만 정아섭이란 사람을 돕다가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후회하지 않으세요? 소화는 이지숙의 말을 갈피 잡을 수가 없었다.
후회한다는 말을 들으려는 것인지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려는 것인지 이지숙의 태도는 모호하기만 했다. 그리고 소환은 약간 불쾌감을 느꼈다. 친한 사이에서도 조심해야 할 그런 말을 초면에 불쑥 묻는 것이 마땅찮았다. 댁은 후회하시는가요? 소환은 이지숙을 똑바로 쳐다보며 반문했다. 이지숙이 자신을 소하 씨라고 부른 것처럼 자신도 이지숙을 지숙 씨라고 하려 했지만 그것은 마음뿐, 입에서 나간 소리는 댁이었다. 아니요, 후회하지 않아요. 이지숙이 또렷하게 대답했다. 소환은 뒤로 밀리는 기분이 들 정도로 이지숙을 똑똑하고 당찬 여자라고 생각했다. 처음 대면할 때부터 그런 인상이었는데 역시 느낌은 틀리지 않았다. 지도 후회 않는구만요. 소환은 또렷하게 말했다. 그 사람이 다시 도움을 청하면 또 도울 마음이군요. 이지숙이 웃음 지으며 중얼거리듯 말했다. 다 신랑님 뜻인게요. 소환은 포구 쪽으로 멀리 눈길을 보냈다. 저 아래 회정리 이구까지 왔던 길에 나와 비슷한 처지로 고생을 겪은 소아 씨가 생각나 염치 불구하고 들러봤죠. 아직도 몸이 성차는 것 같은데 조리 잘하세요. 초면에 신뢰가 많았습니다. 이지숙이 눈인사를 했다. 아니, 안으로 잠드실 것을... 아닙니다. 바빠서 그만 가봐야 합니다. 앞으로 종종 놀러와도 될까요? 이지숙이 돌아서듯 하다가 물었다. 하모니라, 언제라도 오시시오. 소환은 자신이 먼저 하고 싶었던 말이어서 반색을 했다. 이지숙은 흡족한 마음으로 벚나무들이 양쪽으로 줄을 선 신장로 넓이의 길을 걸어 내려가고 있었다. 그녀의 흡족한 마음 한편으로는 증오감이 서리고 있었다. 아까 같은 길을 올라가며 느꼈던 불쾌감이 이제 증오감으로 바뀐 것이다. 그 넓고 긴 길은 바깥 때문에 이르는 사도였던 것이고 소화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대충 살펴본 집의 규모나 그 주변의 꾸밈새는 돈 자랑을 하고 싶어 안달을 하듯 돈을 덕지덕지 발라놓은 어느 부자의 몸부림이었다. 지주가 낭비하는 돈, 그건 돈이 아니라 쌀이다. 쌀은 인간의 생존이고 그 쌀은 소작인들한테서 나온 것이다. 지주의 향유가 호화로우면 호화로울수록 소작인들의 생존은 위협당한다. 생각에 잠겨 걷던 이지숙은 무언가가 부딪혀오는 느낌에 언뜻 걸음을 멈췄다. 누구의 손인가 부러진 벚나무 가지가 눈높이에 휘어져 있었다. 가지에는 꽃망울들이 촘촘히 매달려 있었다. 사쿠라, 일본 놈들의 꽃. 이지숙의 가슴 속에서는 강한 거부감이 일어났다. 일본 놈들은 도처에 신사를 짓는 것만큼 열성으로 사쿠라를 심었고 신사를 신성시한 것에 못지않게 사쿠라를 떠받들었다. 우러를 수는 있으되 꺾을 수는 없는 꽃. 그 사쿠라의 순환은 해방과 함께 시작되었다. 누구나 마음대로 꺾어도 탓하는 사람이 없었고 어떤 사람은 일삼아 밑동에 도끼질을 해서 없애버리기도 했다. 사쿠라는 조선인들에게 미움을 받는 유일한 꽃이었다. 어느 꽃이고 곱지 않은 꽃이 있으며 사람치고 꽃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 사쿠라가 미움을 받는 것은 일본 놈들이 국화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건 사쿠라의 의사가 아니었고 잘못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사쿠라가 미움이나 순환을 모면할 길은 없었다. 더구나 조선인 모두에게 사쿠라의 무고함을 환기시킬 필요도 없었다. 사쿠라는 스스로의 기구한 운명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조선인들은 사쿠라를 줄기차게 미워함으로써 일본의 지배당한 역사를 계속적으로 상기할 필요가 있었다. 가엾은 꽃. 이지숙은 꽃망울 하나를 따며 벚나무의 연민을 느꼈다. 이지숙은 중도 들판을 바라보았다. 긴 방죽을 경계로 간척지는 질펀하게 펼쳐져 나가고 있었다. 바다를 막아 일군 농터. 그녀의 가슴으로 알 수 없는 슬픔이 물결져 왔다.
방죽을 맞기 전에는 바닷물이 지금 자신이 서 있는 바로 발 아래로 뻗어가고 있는 신장로 가까이까지 들어왔다고 했다. 그러니까 저 넓고 넓은 간척지는 그때 뻘밭일 뿐이었던 것이다. 그 뻘밭을 농토로 만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은 의지를 모으고 노동을 바친 것이다. 그건 평지에서 돌담을 쌓거나 축대를 쌓는 일이 아니었다. 발이 푹푹 빠지는 뻘밭을 가로질러 가며 바닷물을 차단시킬 수 있도록 튼튼한 방죽을 쌓는 일이었다. 어따 말도 마시오이. 그것이 어디 사람이 할 일이 있던간디라. 죽지 못해서는 가난하고 가난한 개 돼지 같은 목심들이 목구녕에 풀칠하자고 매들어 개 돼지 맨기로 천대받아가면서 한 일이제라. 옛적부터 산몽댕이 성 쌓는 것을 진로 힘든 부역으로 쳤는디 그것이 치아머리 힘든다 해도 어찌 뻘밭에다 방죽 쌓는 일에 비어겠소. 돌덩이 지고 깔끔하고 올라댕기도 힘이 들겠지만 장단 지고 허벅지 꺼정 푹푹 빠지는 뺄밭에서 돌찜지는 고초해야 비하겠소. 그러고 이 뻘밭이 그냥 뻘밭이 아니라 아치게 한 분, 저녁 참에 또 한 분, 하루에 2차례씩 바닷물이 들고 나는 판이니 이러기가 어쩌겠소. 빠른 소금문을 품고 더 짠득짠득해졌지. 물이 실렸던 동안에 못한 일 불충하라고 뒤에서는 잡지제. 심히 곱쟁이로 드는 것이 그 일이요. 저 방죽 높기가 논 쪽에서는 한 질, 갯바닥 쪽에서는 2질 남짓이라고 싶어보들 마시오. 저 방죽이 바닷물이 밀어내는 힘 이겨냄수로 저리 짱짱하니 버티게 할 기초를 맹근이라고 뻘속으로 얼마나 많은 돌덩이를 쳐박아 도구대질 언제 알겠소. 함에 눈에 뵈는 것보단 더 많은 돌덩이가 뻘밭 속에 뺏겼을 것이오. 그런께 저 방죽을 지대로 보려면 눈에 뵈는 높기만 볼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뵈는 높기꺼정 합쳐서 봐야 지대로 보는 것이요. 그리어서 20리를 뻗어간 방죽인께 거그에 백힌 돌덩이 수가 얼마일 것이며 퍼나른 흙은 또 얼마나 많은 등짐이겠소. 다 골 빠지게 이럴 혔으므롱도 그것을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소. 그 애롭고 피맺히는 일을 가난하고 배고른 조선 사람들 손으로 했다는 것만 확실하제. 근데 기맥히게도 이 방죽을 다 쌓고 본게 배불리는 놈들은 일본 놈들이었다 그것이요. 방죽을 쌓다가 죽기도 여러 터고 다쳐서 빙신된 사람도 많고 하여튼지 간에 저 방죽에 쌓인 돌덩이 하나하나 그 간삽한삽이 다 가난한 조선 사람들 핏방울이고 한 덩어리인디 정작 배불린 것은 일본 놈들이었은께 방죽 산 사람들 속이 어째겠소. 하나 그보담도 더 큰 나라 뺏기뿐 못난 처지에 그런 서름이야 도리 없이 참았다고 해도 더 기맥힌 꼴은 해방이 돼야갖고 멀어지지 않았겠소. 동척 재산인 저 논얼불알을 적에는 응당 소작인한테 해야만 옳은 순서고 술린디 이 미군 정청놈들은 소작인은 제껴놓고 지주놈들하고 짝짝쿵이 되어버렸단 말이오. 중도들판 소작인들은 거집안 방죽 쌓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고 또 그런 집안 자석들인디 모다 그 꼴을 당하고 말았으니 누가 이놈의 시성을 믿고 따르겠소. 니나 없이 가심에 쌓이느니 미움이고 원한이제. 들판을 한스럽게 바라보며 박노인이 한 말이었다.
이지숙은 박노인의 말을 되새겨가며 일부러 방죽을 걸어 선수머리까지 갔다가 되짚어 돌아온 일이 있었다. 그 긴 방죽을 쌓아나간 일은 과연 대역사가 아닐 수 없었고 돌 하나하나가 가난한 사람들의 핏방울이라는 말이 실감으로 가슴을 쳐왔다. 그 방죽은 가장 잔인한 노동 착취의 증거물인 동시에 가장 신성한 노동 축적의 창조물이었다. 방죽은 바로 인민의 응축된 힘이었고 그것은 혁명을 갈구하는 현장이고 현실임을 확인했던 것이다. 이지숙은 회정리 2구에 사는 동철이를 찾아보고 돌아가는 길에 도래등을 오르면서 소하를 만나보기로 마음을 정했던 것이다. 동철이는 야학의 학생들 중에서 제일 자신을 따르는 아이였고 영리했다. 동철이네 형편을 알게 된 이지숙은 쌀말이나마 팔 수 있는 돈을 그 애의 어머니에게 전했던 것이다. 소화가 자신을 그렇게 반긴 것은 이지숙으로서는 의외였다. 그리고 정하섭에 대한 소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기대 밖의 수확이었다. 이지숙은 꽃망울을 엄지와 검지손가락 사이에 넣고 무의식적으로 문지르며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오금제를 넘어 나간 들녘길을 걷고 있던 운정은 향교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잎 돋기 시작한 우람한 은행나무가 발길을 멈추게 했다. 예전의 모습 그대로인 향교의 울 안에서 은행나무도 변함이 없었다. 20대 젊은 날 벌교 포교당에 본산 소식을 전하러 오가며 바라보고는 했던 은행나무는 그때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았다. 은행나무가 제대로 잘생겨 보일 때는 아무래도 잎이 무성할 대로 무성한 한여름이었다. 키가 드높고 가지들이 넓게 뻗은 만큼 무성한 잎들을 매달아 우람스런 체구를 갖춘 은행나무는 위풍스러움을 넘어 신성스러움을 느끼게 했다. 그 은행나무의 나이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누구는 500살이라고 하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700살이라고도 했다. 10살이나 20살 정도의 차이라면 모르겠는데 200살이나 차이가 나고 보면 그 어느 말도 믿기는 어려웠다. 고작 60여 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간으로서 수수백 년을 사는 나무의 나이를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어쩌면 나무의 나이를 알려고 하는 것부터가 부질없는 일인지도 몰랐다. 운정은 고개를 젖혀가며 은행나무를 바라보았다. 그렇겠지. 인간에겐 3, 40년 세월이 늙고 병들게 하는 긴 세월이지만 1000년을 넘게 사는 나무한테는 그 세월이 인간의 하루 이틀에 불과할 것이니 무슨 변함이 있을 리 있나. 운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운정은 은행나무에 정을 주고 있으면서도 향교 안에 발을 들인 적은 없었다. 한여름 뙤약볕 속을 걸으며 그 은행나무가 들이우는 큰 그늘 아래서 쉬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에도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더위를 사기고는 했다. 중의 몸을 하고 향교 드나들기를 무심히 하는 자는 거의 없었다. 그 저어함은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었다. 그건 조선 왕조가 숭유배불함으로써 비롯된 일이었다. 중은 향교를 싫어했고 향교에서는 중을 반기지 않았다. 피차가 꺼리는 입장에서 긴 세월을 살아온 것이다. 해를 눈가늠한 운정은 발길을 옮겼다. 횡계다리 옆에 포교당까지 가기에는 햇발이 넉넉했다. 벌교 걸음을 이렇게 일찍 할 생각은 없었다. 서남사에 자리를 잡았으면 벌교야 한 울 아니었다. 서남사까지 발길을 이은 것이 문제였지 벌교는 될 수 있는 대로 더디게 걸음하는 것이 나을는지도 몰랐다. 그게 아니라면 영영 발길을 하지 않는 것이 바른 길일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본산의 나날은 바랑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세상이 어지럽고 시끄러움에 따라 절집도 잠잠할 날이 없었다. 바깥 세상이 좌익과 우익으로 갈라져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절집도 두 패로 갈려 대립하고 있었다. 순천 포교당에서 들었던 것보다 본산의 대립은 더 심각했다. 법일이 좌익으로 몰리는 것으로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험악해졌던 것이다. 주지 측에서는 법일을 그런 식으로 몰아감으로써
법일의 세력을 와해시켜 일을 수습할 계획이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법일과 뜻을 같이 하는 승려들은 힘을 잃기보다는 더 강하게 뭉쳐 주지에게 맞선 것이다. 법일의 세력은 수적으로는 적었지만 거의가 젊은 승들이었다. 수가 적은 대신 젊은 기백으로 뭉쳐진 그들의 힘은 주지 세력과 팽팽하게 맞서 있었다. 절대권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는 본산회의도 그들 앞에서는 이미 권위를 잃었고 수적인 우세를 이용해 완력으로 몰아내려 했지만 그들의 완강한 저항을 이겨낼 수가 없었다. 주지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란 유일하게 한 가지 남아 있었다. 법일을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좌익으로 모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방법을 쓰기에는 그들의 수가 너무 많았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좌익으로 몰았다가는 주지 자신도 온전하지 못할 일이었다. 객승이나 다름없는 운정으로서는 어느 편도 들 수가 없었다. 승려도 사람이고 사람 사는 옳은 사리대로 따지자면 젊은 승들의 편에 서야 했다. 그러나 사리가 사리대로 따져져 순조롭게 풀리는 일이 아니라 사리는 없어지고 감정적 싸움으로 패가 갈려있는 형편에 어느 한쪽의 편을 든다는 것은 그 싸움을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가 될 뿐이었다. 일의 옳고 그름을 마음으로 헤아려 마음에 담는 것만으로도 이미 행함을 얻는 것이었다. 운정은 생각다 못해 바람결에 발길을 맡기기로 하고 바랑을 챙기게 되었다. 마음이 일으키는 바람은 결국 몸뚱이를 벌교 땅에 데려다 놓고 말았다. 그거 참 걸질거리들이시. 지거가 무슨 중생 위하는 똑별난 중생놈들이라고 넘 중살이 꺼정 힘들게 맹글라고 그랬었는지 모르겠네. 본산 돌아가는 사정을 대충 듣고 난 당주승 지현이 내쏜 말이었다. 운정은 방바닥만 내려다본 채 묵묵하게 앉아 있었다. 원래 포교당이야 객승이 하루 이틀 여독을 풀고 가는 것이 상식이지만 여기서는 하룻밤 눈 붙이기마저 거북스러움을 느끼고 있었다. 시국이 뒤숭숭해서 그렇지 발길 옮길 만한 절은 얼마든지 있었다. 먹물옷을 걸친 몸으로 뜬구름되어 살자 마음 정하기만 하면 수많은 절집이 다 내 거처이니 평생을 떠돌며 마칠 수도 있었다. 면벽 참선만 수도가 아니라 그것도 수도의 한 길이라 해서 일찍이 중 한평생을 그리 살다 간 사람들도 많았다. 선임은 이 일을 어째 생각하시오? 당주승이 따지는 듯한 어조로 물었다. 글쎄요. 아직까지 아무런 깨달음도 갖지 못한 나 같은 사람 생각이야 말 하나마나한 일이고 우리 절반 있었다. 면벽 참선만 수도가 아니라 그것도 수도의 한 길이라 해서 일찍이 중 한평생을 그리 살다 간 사람들도 많았다. 선임은 이 일을 어째 생각하시오? 당주승이 따지는 듯한 어조로 물었다. 글쎄요. 아직까지 아무런 깨달음도 갖지 못한 나 같은 사람 생각이야 말 하나마나한 일이고 우리 절밥 먹는 사람들이나 중생들이나 제일 귀 가깝게 들을 수 있는 부처님 말씀 한마디에 그 답이 있지 않은가 싶소. 보시하라 하신 말씀 말이오. 선문답이로시. 당주승은 거침없이 코웃음을 쳤다. 이미 그의 마음의 행방을 알아버린 운정은 그 예절없는 행동거지가 아무렇게도 느껴지지 않았다. 같은 포교당을 맡고 있으면서도 순천의 당주승과는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한자리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도 그 해석을 달리하는 판에 재물을 앞에 둔 입장에서 그 생각이 서로 다른 것은 너무 자명한 인간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거기에 옳고 그름이 있음은 또한 엄연했다. 인간의 주장으로 공산주의거나 자본주의를 내세워 서로 다툼하기에 앞서 부처님은 까마득한 세월 전에 벌써 자비의 실천을 가르친 마당에 중들이 소작인을 거느린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었다. 여기 형편은 좀 어떤가요? 기왕 발길한 김에 이곳 사정을 대충 알고 떠나고 싶어 운정은 말머리를 돌렸다. 춘공긴 니다가 시상이 요리 시끌시끌한게 시주도 싹 줄어불고 살림살이에 궁자가 낄 대로 꼈소. 동문서답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재물을 밝히는 성정이라서 물음을 그렇게 잘못 들었을 것이고 오래 파먹고 앉아있지 못하게 하려고 미리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분명했다. 운정은 가만히 웃음 지었다. 절 살림을 묻는 게 아니라 여기 벌교 돌아가는 사정을 물은 것이요. 운정의 말에 당주승은 얼굴을 찡그리며 머리를 득득 긁어댔다. 민망해서 그러는 것인지 귀찮아서 그러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되는 채로 운정은 당주승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말 하나 마나 여기도 빨갱이 놈들 땀새 난장판이요. 당주승은 신경질적으로 말을 내쏘았다. 난장판이라면 아직도 그 사람들이 물러가지 않았단 말이오. 말도 마시오. 물러간 뒤끼 어등마 새시로 미리 닥쳐 유로를 빼서 진을 치고는 밤이면 벌교고 조송이고 보송이고 저거들 멋대로 난장판을 치고 댕기는 판굿이오. 오호, 그 사람들만 밤는 밝은 호랑이가 아니겠고 경찰이나 군인들은 잠만 자는 것인가? 무서워서 꼼짝을 못하는 것인가? 어찌된 일이오? 군인이고 경찰이고 상대가 상대라야 해무고 보제. 그놈들이 워낙에 씨고 날랭께 해무고 볼 방도가 없는 것이오.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이리 침수로 저기서 딴짓하고 저거 침수로 여기서 딴짓하고 한게 군인이고 경찰이고 정신을 못 차려. 참, 홍길동이가 새로 난 것도 아니고 알다가도 모를 일이로군요. 그것이 그리 되게 되어버렸어. 대장이라는 염상진이가 예사 물건이 아닌디다가 그 부활하는 것들 거정 소문이 난 것들이다 본게 군인이나 경찰은 항시 미꾸라지 잡기제라. 말을 듣고 보니 쓸만한 사람들은 다 거기 모였다는 말 아니오. 회시라 똑똑하기로 친다면야 다 아까운 사람들이기도 하잖아. 숫장시 아들로 사범액교를 나온 염상진이가 그렇고 양반족보질인 안씨 문중태생 안창밀이도 그렇고 보성 땅 이씨 문중의 이해룡이도 아깝고 땅딸보 하대치에 조성 오판돌이 다 젊고 실온 인물들이잖아. 스님은 어찌 그리 그 사람들 이름까지 줄줄 외시오? 운정은 안씨문중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고 안창민이라는 사람이 안씨문중 어느 집 자식인지를 물어보고 싶은 욕심이 통했다. 그러나 그건 누르고 눌러야 할 원색적인 인간의 욕심이었다. 그는 먹물옷을 걸치고 살아온 세월의 무게로 그 욕심을 눌렀다. 그것이야 여기서는 아가들도 다 외는 이름들이요. 그 사람들 몰라서는 벌교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은께로. 그렇기도 하겠군요. 인심은 어떤가요? 흠해요. 인심이란 것이 참 묘한 것인데 시상이 어찌 대먹으려고 인심이 그것들 쪽으로 쏠리는 눈치란께요. 염상진이가 워낙에 백여 맹키로 인심 살만한 짓을 하는디다가 지주나 부자들은 반대로 인심 잃을 줄만 골라가면서 하는 판인데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잖아. 그놈들 시상 되었다가는 우리 신세도 깨진 목탁 신세가 될 판국인데 어찌 시상 돌아가는 것이 위태위태 허당깨요. 글쎄요. 위태로움을 면하고 세상을 편안하게 살려면 먼저 그 방법이 무엇인가부터 찾아내야 하지 않겠소? 편안한 세상이란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면 자연히 오게 되어 있는 법일진데 그러자면 절집부터 재물 탐하는 마음 버리고 소작인을 부리지 말아야 될 일 아니겠소? 아니 스님! 당주승이 허리를 세우며 목청을 높였다. 그러나 더 말을 계속하지 못하고 어물어물 기가 꺾여들었다. 당주승을 응시하고 있는 운정의 눈빛은 엄하고도 차가웠다. 강동기의 아내 남양댁은 경찰서로 끌려가지는 않았지만 감옥살이나 마찬가지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 밤만이 아니라 낮에도 형사나 청년단원들이 헛간에 몸을 숨긴 채 총을 겨누고 있었다. 남양댁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 빤히 뚫린 총구멍뿐이었다. 그 작은 구멍은 날이 갈수록 커지면서 아무데나 졸졸 따라다녔다. 부엌에도 우물터에도 잠자리에도 그 동그랗고 매몰차게 생긴 구멍은 따라다니고 있었다. 사람이 미칠 일이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무슨 구멍이든 구멍만 보이면 다 총구멍으로 보여 남양댁은 화드득 놀라고는 했다. 이 시상에 총 안 무선 사람 없은께 정신 차리소. 정신을 한 번 놓치기 시작하면 자꾸 헛것이 덜하는 법인게. 남정네가 이 일 당하면 예펜네가 간당치고 실하게 버틴 거야 그 집안이 되제. 예펜네가 정신 놓고 휘둘려 불면 그 집구석 볼장 다 보는 판인게. 우물터에서 왕주댁이 해준 말이었다. 그 말 뜻은 잘 알았고 일 저질러 놓고 쫓기고 있는 사람에 비하면 집에서 당하는 마음고생쯤 아무것도 아닐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었다. 생각은 그렇게 돌아가면서도 남양댁은 총구멍에 뒤쫓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남편들이 좌익을 한 죄로 매타작을 당하며 그 사람 죽이는 구멍 앞에서 견뎌낸 여자들의 고통과 피마름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 것 같았고 새삼스럽게 그들이 장하게 여겨지기도 했다. 특히 사촌 동서 외서댁에 대한 뒤늦은 이해와 동정으로 남양댁은 가슴이 아팠다. 남양댁이 무서워하는 건 총구멍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었다. 독이 서린 가느스름한 눈을 휘돌리며 수시로 나타나는 염상구였다. 그가 밤중에 나타나면 남양댁은 그만 전신이 굳어지고는 했다. 동서 외서댁 같은 신세가 될 것만 같은 공포 속에서 그가 총을 들이대면 어찌할 것인가. 그의 뜻을 거역한다는 것은 죽기로 작정을 하는 일이었다. 새끼가 딸린 몸으로 몸을 지켜 죽어야 할 것인가. 몸을 내주고 목숨을 부지해야 할 것인가. 그거야말로 여자가 당해야 하는 어렵고도 어려운 문제였다. 동서는 그 어려운 일을 당해 결국 몸을 내주는 쪽으로 결정을 한 것이었다. 그 새끼 집 나설 때부터 사람 죽이자고 맘먹었지. 염상구는 나타날 때마다 느닷없는 말을 불쑥불쑥 물어대고는 했다. 평소에도 서운상이한테 앙심 품은 말 하고 그랬지? 서운상이를 해코지하고 어디로 숨을 것인지 미리 다 의논했지? 강동기하고 강동식이가 다 연줄이 있었지? 그럴 때마다 남양댁은 완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 염상구는 실눈을 더 가늘게 뜨며 협박을 했다. 그 협박이 아무리 무서워도 사실이 아닌 일에 고개를 끄덕일 수는 없었다. 염상구에게 한바탕씩 시달리고 나면 남양댁은 세상 살 맛을 잃었다. 남양댁은 밤마다 남편이 집에 발을 들이지 않기를 빌었다. 언제까지 피해 다녀야 할지 모를 일이지만 당장의 위기를 넘기자면 집을 찾아들지 않는 것이 상책이었다. 남편이 그 정도는 다 알리라고 믿으면서도 마음은 놓이지 않았다. 남편이 집을 찾아들었다가 총을 맞고 죽는 꿈을 거의 매일 밤 꾸었다. 강동기의 소식이 묘연한 채 날만 자꾸 흐르게 되자 염상구의 태도가 달라졌다. 강동기를 좌익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한 것이다. 사촌 강동식과의 연관을 끝까지 추궁당했고 남양댁은 고개만 저어대다가 주먹다짐을 당하기도 했다. 한편 심재모는 강동기의 체포에 대해 차츰 체념 상태로 빠져들어갔다. 그의 처가가 있는 고흥의 남양면에까지 수사력을 뻗쳤지만 범인의 행방은 탐지되지 않았다. 범인 체포가 용이하지 않은 것은 범인이 상식을 넘어 연고지를 철저하게 피하고 있었고 모든 경찰력이 좌익 세력 퇴치에 집중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수사력이 약했던 것이다. 심재모가 범인 체포를 체념적으로 생각하는 데는 그런 이유 외에도 해결 가능성이 불투명한 사건에 언제까지 매달려 시간과 병력을 소모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였다. 경찰서장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래서 경찰력은 일단 거두고 청년 단원들로 잠복 근무를 시키기로 했다. 그런 식으로 일을 정리했지만 심재모의 기분은 여전히 축축하고 흐렸다. 범인을 잡지 못한 상태로 그와 동행했던 두 사람의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깨름칙한 부담으로 남아 있었다. 그동안 범인을 잡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던 것도 사건의 시원한 해결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였다. 강동기가 잡혀 그의 입으로 단독 범행인 것을 자백하기만 하면 두 사람은 무혐의로 그 자리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형편으로는 두 사람은 살인 미수 폭행범의 혐의를 벗어날 길이 없었다.
서운 상인의 머슴은 단독 수사에서만 두 사람의 공범 사실을 주장한 것이 아니었다. 두 사람과 얼굴을 맞댄 대질 수사에서도 공범임을 침 튀겨가며 주장해댔다. 삽 들고 쫓아오는 그놈을 나가 막아쓰려고 헐쩍해. 누구 두 놈이 나를 붙들어 꼼짝 못하게 하고 그놈이 삽을 내리쳐 나를 욕골로 맹글지 않았냐 그 말이여. 그러고 우리 어르신이 방으로 피어르는지 한군에 쫓아가 우리 어르신 붙들고 삽으로 찍고 한 것이 너그시 놈이 아니고 누구여? 머슴의 말은 이랬고 두 사람은 가슴을 퍽퍽 쳐대고 의자가 부서져라 엉덩방아를 찧어대며 결백을 주장했다. 두 사람이 공범이면 왜 함께 도망을 가지 않았겠느냐는 신문에 삽 들고 개 지랄 친 것은 강가놈이고 지그야 거들기만 했으니까 저 징하고 숭악한 것들이 지그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겠지라. 머슴의 거침없는 대답이었다. 피해자의 한 사람이면서 유일한 증인의 진술이 이랬으므로 두 사람이 비록 결백하다 해도 공범 혐의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다. 머슴을 따로 남겨 거짓말로 진술을 하면 그것이 죄가 되어 벌을 받게 된다는 말도 해보았다. 아니 나가 흐른 말은 안 믿기고 저놈들 말이 믿긴다 그것이요? 알겠소. 뭘 얻어먹었는지는 몰라도 저놈들 편역을 들라고 그러는 가 없는디 편역 들라면 들어보시오. 나 말은 한치도 빼도 보태도 않은 있는 그대로인게 나가 거짓말 했으면서 당장 급사를 맞을 것이오. 두 사람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진전될 수도 변화가 있을 수도 없었다. 강동기가 잡히지 않고 머슴이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한 두 사람은 살인미수 폭행범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밖에 없었다. 증인의 증언이 분명한 이상 아무리 수사관의 심증이라 하더라도 심증은 심증으로 그칠 뿐이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 몇 년이나 살게 될까요? 심재모는 서류에 도장을 누르며 권 서장에게 물었다. 글쎄요. 제 경험으로 봐서 1, 2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권 서장이 무겁게 고개를 저었다. 아마 그렇겠죠. 심재모는 서류에서 도장을 떼며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였다. 꼭 정확한 대답을 듣자고 물은 말이 아니었다. 심재모는 두 사람을 송치장과 함께 순천으로 넘긴 다음 날 김범우와 손승호가 의뢰해온 건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염상진이 동의한다면 여자를 유로로 보내겠다는 조건이었다. 염상진의 입장에서 남자를 집으로 내보낼 리가 만무했고 만에 하나 남자가 나오게 되는 경우 이쪽의 입장이나 책임 문제가 심각해질 판이었다. 이 일을 가장 무난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여자가 유로로 들어갔다가 임신을 하게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권 서장은 그 일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대했다. 이 일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반대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사정이 딱하고 안 됐습니다. 허나 그 현 상황으로 볼 때 이 일은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많이 생각하고 결정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권 서장은 전에 한 번도 나타낸 적이 없는 단호함을 보이고 있었다. 서장님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심재모는 기분이 석연찮아지면서도 겉으로는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원래 제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걸 좋아하지 않는 성입니다. 그러나 이 일만은 강하게 반대하고 싶습니다. 그런가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심재모는 하루의 여유를 가지고 자신에게 미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이모저모로 생각해 보았다. 아무리 생각을 다각적으로 펼쳐보아도 자신이 직접 염상진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김범우가 중간에 서게 되고 그 여자가 유로로 들어가게 될 경우 별다른 문제가 생길 것이 없었다. 군사적 측면에서 따지더라도 적을 이롭게 하는 점이 하등 없었고 아군이 손해를 보는 점도 없었다. 작전상으로 따지자면 염상진이가 이미 주도권을 잡고 있는 대민 심리전에 맞설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한 좋은 기회였다. 특히 자식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유교 윤리 사회이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는 클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심재모는 그 생각을 곧 지워버렸다. 불이익을 따지고 계산해야 하는데 이익 쪽을 생각해서 판단을 흐려서는 안 되었고
더구나 그건 자신의 생각이기에 앞서 김범우가 했던 말이었다. 그 어떤 불이익의 가능성도 찾아내지 못한 심재모는 다음 날 일찍 김범우에게 연락을 했다. 그때의 일로 좀 만났으면 한다는 말만으로 전화를 끊었다. 김범우는 미처 30분도 안 되어 모습을 나타냈다. 김 선생이 제 직책을 맡고 있다고 입장을 바꾸고 말입니다. 김 사령관은 그 할머니의 소원을 풀어주겠습니까? 의례적인 인사를 마치고 나서 심재모가 웃음 띤 얼굴로 김범우에게 건넨 말이었다. 반 농담 같은 그 물음에 들어있는 심각한 뜻을 김범우는 직감적으로 포착했다. 고심하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제 대답은 물론입니다. 김범우는 심재모에게 용기라도 신 듯 분명한 태도를 보였다. 좋습니다. 그 여자가 유로로 들어간다는 조건으로 그 일을 허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결심하셨습니다. 김범우가 손을 내밀었다. 심재모가 그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젠 김 선생이 수고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첫째, 이 일과 기본 작전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둘째, 임신이 확인되는 즉시 집으로 돌려보낸다. 셋째, 그 기간 동안에 일체의 이념 주입을 가하지 않는다. 넷째, 어떠한 경우에도 이 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이상 4가지 조건을 준수하도록 전해주시오. 잘 알겠습니다. 염상진, 그 사람이 동의할까요? 만나봐야 알겠지만 아마 동의할 겁니다. 언제 가시겠습니까? 별 할 일도 없고 하니 곧 가도록 하지요. 그 할머니는 한시가 급할 테니까요. 오늘 돌아올 수 있을까요? 거리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그쪽에 가서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김 선생을 안 보내는 것 아닙니까? 심재모가 웃었다. 안 보내면 도리 없이 혁명전사 되는 거지요. 김범우가 따라 웃었다. 그건 곤란한데요. 제가 영 불리해질 테니까. 두 사람은 소리내어 웃으며 일어섰다. 김범우는 주리제 가까이에 이르러 피룽피룽하고 우는 새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그 새소리가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으로 몇 걸음 옮기는데 이번에는 쿨꾹쿨꾹 하는 새소리가 들렸다. 신경을 모으고 들으니 그것은 역시 새소리가 아니었다. 염상진네가 유로에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주리제가 가까워졌으니까 무슨 재지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진짜 새소리가 아님을 식별할 수 있었지. 그렇지 않고서는 영락없는 새소리로 듣게 되어 있었다. 김범우가 염상진의 철저한 경계를 피부로 느끼며 몇 걸음을 더 옮겨 놓았을 때 어디선가 외침이 들려왔다. 정지! 도망가면 쏜다! 김범우는 걸음을 멈추고 미리 두 팔을 들어 올렸다. 홀 들지 말고 엎드려! 땅에 엎드려! 김범우는 명령대로 두 팔로 땅을 짚고 엎드리며 가만히 웃었다. 염상진은 두 팔을 들게 하는 수화법도 안심이 안 되어 가장 안전한 방법을 훈련시킨 것이었다. 대장 노릇을 빈틈없이 하고 있는 염상진을 환히 보는 기분이었다. 제복이 사람을 만든다. 나폴레옹의 말이 얼핏 떠올랐고 하긴 염 선배가 군당 위원장 아니라 도당 위원장인데 못 해낼 리 없고 중앙당 핵심 자리에 앉혀도 못 해낼 리 없겠지. 김범우는 풀잎 사이를 기어다니고 있는 조그만 개미를 내려다보며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꼼지락 마루! 억센 느낌의 손이 빠르게 몸을 더듬어 내렸다. 일어나. 김범우는 손바닥을 털며 일어섰다. 네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서서 총을 겨누고 있었다. 총을 든 사람은 둘이었고 다른 두 사람은 대창을 들고 있었다. 누군 네 역을 몰라고 왔어? 나 김범우라는 사람인데 당신네 대장님을 만나러 왔어. 뭐라고? 그거야 대장을 만나 얘기해야 하니까 빨리 전하시오. 그리고 조사가 끝났으면 이쪽에서 존대를 쓰면 그쪽에서도 존대를 써야 하지 않겠소? 혁명전사고 인민해방군이란 사람들이 그 정도 예의는 있는 줄 알았는데 염대장이 그러라고 시킵니까?
네 사람은 당황하는 기색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제일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이 총을 내리며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그것은 미안스럽게 되었구만요. 누구신지 용건이 무엇인지 모르는 행편이라 그리 되었지. 대장님이 그러라고 시킬 리가 있간디요. 잘못됐구만이라. 됐습니다. 듣기 거북해서 한 말이었어요. 대장님한테나 빨리 연락을 취해 주시오. 김범우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누구시라고 했지라? 복림 사는 김범우요. 대장님이 시방 어디 계신지 몰라 신호를 올려야 했으니께 우선 저쪽으로 가십시다. 김범우는 나무들 사이에 완전 은폐되어 있는 토굴형 초소로 안내되었다. 그건 초소를 겸한 전투용 참호였다. 김범우는 가마니가 깔린 바닥에 편안한 자세로 앉았다. 나이든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고 초소에는 두 사람만 남아 있었다. 한 사람은 경계에 열중해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총을 세워잡고 자신과 마주보는 위치의 입구에 앉아 있었다. 그가 총만 겨누지 않았지 자신을 경계하고 있음을 김범우는 쉽사리 눈치챌 수 있었다. 꽤나 훈련이 된 군대 조직을 갖추고 있다는 느낌을 또 받으며 김범우는 담배를 빼물었다. 그들의 건강 상태나 사기는 생각보다 좋아 보였다. 유러 일대를 장악하고 있는 탓이라 여겨졌다. 대장님은 어디 계시길래 날 여기다 두는 거요? 아까 그 사람은 어디 갔어? 담배나 피고 앉았지. 아무것도 묻지 마시오. 난 아무것도 모르는게. 총을 세워잡은 사내가 퉁명스럽게 내쏘았다. 김범우는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것도 교육의 결과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하들을 거느리고 해방구를 장악하고 있는 염상진. 그는 어쩌면 장개석 군대의 추격으로 해방구를 수없이 버려가며 기약 없는 장정을 계속하면서도 공산혁명의 신념을 어느 한순간에도 회의하지 않았던 모택동보다 더 견고한 신념과 확고한 자신감에 차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불안하긴 하지만 그는 아직까지 해방구의 안정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회의 없는 신념을 가진 사나이. 그는 행복하다. 그 신념을 추종하는 동지나 부하를 가진 사나이. 그는 더욱 행복하다. 신념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먹이를 나눌 수 있는 땅을 가진 사나이. 그는 스스로의 행복을 넘어서 행복을 생산하는 영웅이다. 현재의 염상진은 최소한 그들 사이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영웅이다. 김범우는 깊은 생각에 빠져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염상진이 모습을 드러내기까지는 2시간 남짓이 걸렸다. 범우 자네, 어떤 일인가? 염상진은 반가움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형님. 김범우도 가슴이 출렁이는 반가움을 그대로 표했다. 옛 정이 슬픔처럼 안타까움처럼 솟기고 있었다. 처음에 자네 이름을 듣고는 설마 했었지. 참호 밖에 선 염상진이 허리를 굽혀 팔을 뻗쳤다. 김범우는 그 손을 잡았다. 염상진이 힘주어 끌어당겼다. 김범우는 참호를 벗어났다. 건강해 보이는군요. 수염이 더부룩해 더 강한 탄력이 느껴지는 염상진을 보며 김범우가 말했다. 염상진은 꾹 담은 입으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말을 꺼내기는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김범우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무슨 정치성을 가진 얘긴가? 염상진은 금방 태도가 달라졌다. 정치성이 있는 이야기라면 들을 필요도 없다는 거부감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가지고 여길 찾아오게 제가 어린애입니까? 아니면 형님이 어린애인가요? 알겠네. 자리를 옮기세. 염상진이 앞장섰다. 나무숲을 빠져나온 2사람은 곧 유로로 가는 길로 내려섰다. 둥글게 이어진 산줄기와 그 안에 담긴 듯한 분지가 한 장의 그림의 구도처럼 눈에 들어왔다. 김범우는 그 희한한 지형 구조를 조망하느라고 걸음을 멈추었다. 멀리 내려다 보이는 분지에 일구어진 논과 서너 채씩 모여있는 집들이 인상적이었다. 왜? 여기 처음인가? 앞서 걷던 염상진이 뒤돌아보며 의문스럽게 물었다. 예. 중학교 저학년 때 한 번 왔었는데 그때하고는 영 느낌이 달라서요.
김범우는 눈길을 멀리 보낸 채 느리게 발을 옮기며 대답했다. 그렇겠지. 어린 눈은 눈이 아니니까. 김범우의 눈길을 따라가고 있는 염상진의 얼굴에는 깊은 웃음이 번지고 있었다. 아주 쓸만한 지형이군요. 김범우가 눈길을 거두며 말했다. 자, 이 길을 따라서 저 아래까지 내려가는 동안에 얘기를 듣도록 하지. 염상진은 걸음을 빨리 하기 시작했다. 달구지가 오갈 만한 넓이의 길은 아래쪽 분지를 향해 산 허리를 따라 구불구불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렇게 찾아온 건 다름이 아니라 거리로 보아 시간이 충분했고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사연 자체에 설득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될 수 있는 대로 상세하게 전하려고 김범우는 생각했다. 그래. 심재모는 그 여자를 여기로 보내겠다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제 형님 결정만 남은 셈이죠. 김범우는 일단 여기서 이야기를 마감했다. 심재모가 내세운 조건들은 염상진의 결정에 따라 말을 하든지 말든지 하게 될 터였다. 염상진은 한참을 말이 없이 걸었다. 그 친구 생각보다는 괜찮은 친구로군. 이윽고 염상진이 말했다. 빛과 어둠의 사이에서 긴장되어 가던 김범우의 심경은 대번에 빛 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나 그는 감정을 내색하지 않았다. 나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다른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도록 해야겠네. 염상진이 김범우를 쳐다보았다. 김범우는 그저 웃기만 했다. 봄 기운이 가득한 논밭에서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일손을 놀리고 있었다. 긴 산길을 걸어 내려오는 동안에도 총을 맨 사람은 하나도 눈에 띄지 않았고 이곳이 좌익의 해방구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 그 어떤 색다른 점도 발견할 수 없었다. 초소의 분위기를 제외하면 이데올로기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긴장감이나 불안감 같은 것이 없이 그저 사람 사는 마을의 감도는 평온이 있을 뿐이었다. 형님도 고유화폐를 발행합니까? 김범우가 짓궂게 웃으며 물었다. 무슨 소린가? 모택동은 해방구를 설정하면 제일 먼저 일체의 세금을 없애고 꼭 자기네 발행화폐를 썼어요. 지나친 농담 말게. 모 동지는 중국 공산당 주석의 자격으로 그리 한 거고 난 군당 위원장일 뿐이야. 염상진은 눈 가장자리가 험하게 보일 정도로 정색을 하며 말했다. 그 반응에 김범우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자신의 농담을 염상진은 당의 신성을 모독하거나 야유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아니면 농담으로라도 모택동과 자기를 동일시할 수 없다는 그 나름의 확고한 의식의 표현일 수도 있었다. 제가 실언을 했군요. 사과드립니다. 김범우는 쑥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알았으면 됐네. 염상진은 앞만 보고 내대발짝 옮기고는 뭐잖아. 우리 조선 공산당 화폐를 반도 땅 전체가 쓰게 될 거네. 마치 어떤 엄숙한 예식의 장소에서나 들을 수 있을 법한 어조로 말했다. 김범우는 그런 염상진한테서 끼쳐오는 냉기를 느꼈다. 그것은 강한 정신력으로 무슨 일엔가 몰입하고 있는 사람한테서 종종 느끼게 되는 일종의 압도감이었다. 저 신념의 덩어리. 당신은 역시 행복하다. 김범우는 담뱃갑을 꺼냈다. 네 사람이 자리를 같이 했다. 안창민 옆에 앉은 사람은 김범우로서는 초면이었다. 그런데도 염상진도 안창민도 그 사람을 인사시키지 않았다. 불필요한 노출을 꺼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김범우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조성책 오판돌이었다. 염상진은 김범우가 길게 했던 이야기를 짤막하게 간추려 두 사람에게 했다. 사정이 이렇네. 우린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의견들을 듣고 싶소. 김범우의 담배가 반으로 타들 때까지 좌중은 침묵하고 있었다. 그 결정에 동의를 하는 경우 전반적인 작전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안창민이 입을 열었다. 그 문제를 생각해 봤는데 별로 없을 것 같소. 염상진의 대답이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신방 아닌 신방을 차려주는 것인디 혹여 기강이 물러지진 않을란지 모르겠는디요. 오판돌의 말이었다. 그런 특별한 일로 기강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 부대는 근본적으로 틀려먹었다고 봐야 할 거요. 염상진의 말이었고 하기는 그렇지라. 오판돌이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동의해도 좋을 것 같군요. 거부했을 경우 오게 될 역반응도 고려해서 말입니다. 김범우는 엷게 웃었다. 안창민은 그다운 민감함으로 역반응까지 계산해내고 있었다. 그렇소. 우리가 거부하는 경우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충분하오. 심이라는 자는 인간적인 측면 외에도 그 점까지 계산에 넣었다고 봐야 하오. 김범우는 또 웃음 지었다. 심재모는 뱃속까지 해부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좋소. 동의하도록 합시다. 마침내 염상진이 결정을 내렸다. 고맙습니다. 김범우는 좌중을 돌아보며 눈인사를 했다. 기왕 결정을 했으니 오래 끌 것 없이 이틀 안으로 주리제를 통해 여자를 보내라고 전하게. 염상진이 김범우에게 명령하듯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부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예. 까다로울 것 없는 것이니 일단 들어보시고 형님도 필요하면 또 조건을 제시하세요. 첫째, 김범우는 종이에 적은 것을 천천히 읽어나갔다. 넷째, 어떠한 경우에도 이 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이상입니다. 그 친구 제법 똑똑하고 맹랑하다니까. 염상진은 고개까지 젖혀 헛웃음을 치고는 이보게, 자네가 혹시 그거 거둔 것 아닌가? 김범우를 지그시 쳐다보았다. 전혀 아닙니다. 이번 일에 저는 순수하게 심부름꾼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친구 정말 제법이로군. 염상진은 신중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는 우리가 따로 내세울 조건은 없고 그 4가지 조건에도 동의하네. 그는 일이 끝났다는 표시라도 하듯 담배에 불을 붙였다. 심재목 그 사람 자기가 학병 출신이란 걸 긍지로 삼고 있는 무슨 일이나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꽤나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더군. 염상진의 대꾸에 김범우는 그만 머쓱해지고 말았다. 읍내에 정보의 망원경이 아니라 현미경을 대고 있을 염상진 앞에서 너무 새삼스러운 소리를 짓거린 셈이었다. 저는 그만 떠나야겠습니다. 김범우는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그래, 염상진은 담배 연기 속으로 김범우를 쳐다보고는 형편이 형편이니 하룻밤 묵어 가를 수도 없고 날이 저물어가니 길을 서두르긴 해야지. 이거 급한 일이 생겨 바래다 주지도 못하게 생겼네. 하며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바래다 주긴요. 김범우는 어떤 아쉬움을 떼치듯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모두 밖으로 나왔다. 석양이 불길의 싱싱한 색조로 타고 있었다. 제 그림자를 안고 검은 빛으로 변하고 있는 산들이 한층 억세게 보였다. 건강하세요. 김범우는 비식 웃음을 지어내며 염상진에게 손을 내밀었다. 석양빛을 등지고 선 그에게서 김범우는 전보다 강해진 야성과 산 같은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그러세. 서로 건강하세. 춘부장 어르신께 안부 여쭙고. 염상진이 손을 맞잡았다. 형님, 수염이 잘 어울립니다. 염상진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던 김범우가 불쑥 한 말이었다. 김범우는 그를 형님이라는 호칭으로 다시 불러보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었던 것이다. 그런가? 짬이 없어서. 편히 가게. 김범우는 염상진 옆에 선 안창민과 악수를 나누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만 쳐다보았을 뿐 말이 없었다. 김범우는 아까 염상진과 함께 걸었던 길을 혼자 걸었다. 쉽지 않은 일을 성사시켰다는 성취감보다는 염상진에 대한 신뢰감이 더 크게 앞서 있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렇듯 쉽사리 매듭지어지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를 만났던 순간의 반가움이 이제 허전함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만났다 헤어지는 것이
어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허전함을 불러왔다. 머지않아 서울로 떠나게 될 거라는 말을 하고 싶었으면서도 입 밖에 내지 못한 것은 그 허전함이 더 커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뭐잖아, 우리 조선공산당 화폐를 반도 땅 전체가 쓰게 될 거네. 그의 이런 견고함이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을 근거로 한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상황의 분리를 개인적 신념으로 극복하려는 자기 최면적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또한 김범우를 허전하게 만들었다. 나날이 변해가는 현실적 상황은 염상진에게 유리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정부의 입장에 서 있는 신문의 보도나 바람처럼 떠도는 소문을 다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제주도의 항쟁도 갈수록 궁지에 몰리는 것이 사실인 모양이었다. 당 수뇌부 조직은 이미 섬을 탈출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쪽의 실정은 염상진이 누구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을 터였다. 상황의 분리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며칠 전 3월 8일을 기하여 정부는 전국적으로 학도 호국단을 결성시켰다. 그것은 군대의 계속적인 강화와 함께 또 하나의 커다란 상황 변화가 아닐 수 없었다. 학도 호국단의 결성은 반공교육을 넘어서 학생들을 군대 조직화시키는 제도였다. 염상진이 그런 상황 변화를 모르고 있을 리 없었다. 그런데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혁명은 신념과 용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혁명이 투쟁이라면 신념이나 용기는 상대 가치이지 절대 가치는 아니다. 투쟁은 상대적 싸움이다. 서로의 힘겨룸이다. 싸움에서 이기려면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정신적 힘을 바탕으로 거기에 물리적 힘이 가세되어야 한다. 그리고 싸움에 이겼을 때 비로소 그 두 가지 힘은 혁명을 창출해낸 절대 가치가 되는 것이다. 염상진이 속한 조직은 그런 물리적 힘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인가? 모를 일이었다. 김범우는 가슴에 허전한 바람을 안고 주리제를 넘어 큰 길에 이를 때까지 석양을 등지고 섰던 염상진과 함께 걸었다. 정현동 사장의 집과 술도가 앞에는 벌써 며칠째 4~5명의 젊은이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그들은 정현동이 이사가는 것을 막기 위해 최익달에게 일당을 받고 고용된 불량배들이었다. 서운상에게서 돈을 다 챙긴 정현동은 한시가 급한 마음으로 이사를 서둘렀다. 그러나 이삿짐을 역으로 실어내려다가 그 불량배들의 방해를 받아 발이 묶이게 되었다. 형 최익승의 심부름으로 당당하게 정현동을 찾아갔다가 형편없이 체면만 다치고 돌아온 최익달은 기분이 상한 만큼 거친 내용의 편지를 써서 서울로 보냈다. 편지를 받고 정현동의 마음이 변한 것을 알게 된 최익승은 치솟는 성질대로 하자면 당장 쫓아내려가 한 입으로 두말하는 놈의 아가리를 찢어놓고 싶었지만 서울의 형편이 도저히 여의치가 못했다. 사사건건 물고 뜯는 야당의 치열한 공세를 겪어내며 거의 날마다 새 법을 통과시켜야 했으므로 팔을 들어 올리기가 바빠 서울을 비울 수가 없었다. 여당의 팔 하나는 야당의 팔 둘을 막아내는 무기였다. 그래서 최익승은 정현동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정 사장이 우리 익달이 동생한테 말하기를 그 술도가 소유권 반을 나한테 넘기기로 약조한 일이 없다고 했다는데 그게 사실이오? 아니 그것이 사실인께 사실대로 그리 말한 것이디. 최 의원님은 지금 무슨 뜬금없는 소리여시오? 뭐라고 이놈아? 니놈이 인자 나한테까지 안면보시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나는 하나도 모를 일이오. 이놈아, 이놈이 빨갱이로 갖춰서 빼주기만 하면 술도가 반을 넘기겠다고 내 앞에서 애걸복절 약조 안 했단 말이야? 에헤, 이놈 저놈 하지 말고 말하시오. 나가 당신 새끼요? 종놈이요? 이놈아, 되먹지 못하게 딴 점 피우지 말고 약조를 혔는지 안 했는지 말이야? 글쎄요. 나가 빨갱이였으면 빨갱이 돈 먹고 빨갱이 풀어준 국회의원은 빨갱이가 아닐란가요? 이 쳐죽일 놈, 시방 누구 분통 질르는 거야? 있는 그대로 하는 말인께 분이 나고 안 나고는 내 사정이 아니오. 이놈, 내 너를 그대로 두진 않을 것이다. 마음대로 해보시오. 다음에 국회의원 안 해먹으려면.
숨이 넘어갈 지경이 되어버린 최익승은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가놈이 술도가를 팔아주고 어쩔 작정이냐? 광주로 뜬다는 소문이구만요. 막아라. 야? 어허, 뭐 어떻게 막으라니까? 청년단 염가를 시키든 어찌든 절대로 뜨지 못하게 막어. 나가 내려가서 그놈 모가지를 비틀어 뿔 것이기. 그때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라 그 말이여. 정현동은 요모조모 따져본 다음 자신에게 손해가 없다는 계산이 나오자 불량배들의 횡포를 경찰에 알렸다. 불량배들이 잡혀가고 최익달이 경찰서를 드나들고 하는 사이에 정현동은 이삿짐을 다시 실어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반도 옮기지 못하고 또 불량배들의 방해를 당하게 되었다. 유치장에 갇힌 줄 알았던 그들이 풀려나온 것이었다. 정현동은 숨을 헐떡이며 경찰서로 내달았다. 개인적인 문제는 그 당사자끼리 해결하십시오. 경찰이 개입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젊은 사람들을 법으로 다스릴 근거가 없습니다.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재산을 파괴한 일도 없지 않습니까? 경찰서장의 말이었다. 정현동은 심재모를 만나려고 했다. 그러나 계엄군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면회는 거절되었다. 경찰서장이 한 말은 바로 심재모의 결정이었다. 최익달을 통해서 사정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심재모는 짐승만도 못한 작자들이. 하고 내뱉고는 그런 조처를 취해버렸다. 정현동은 꼼짝없이 발이 묶인 형편을 모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다. 천생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는데 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작은 재산을 버려야 했다. 이삿짐을 포기하고 밤에 벌교를 뜨는 일이었다. 그런 막다른 생각에 몰리면서도 정현동은 남모르는 안타까운 후회를 씹고 있었다. 서운상이 그런 변을 당할 줄 알았더라면 잔금을 그렇게 몰아치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였다. 그랬으면 계약 위반으로 돈은 그대로 차지하고 딴 사람에게 새로 팔아먹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만 되었다면 지난번에 변호사 입에 털어놓은 돈을 고스란히 복구할 수 있었다. 정현동의 생각은 그 돌이킬 수 없는 안타까운 후회에서 끝나지 않았다. 서운상이 전신마비라는 사실에서 새로운 생각을 끌어냈다. 그 절망적인 상태를 이용해서 술도가를 헐값으로 되사들이는 일을 그의 부인을 만나 은밀하게 진행시켜보는 계획이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서운상이 다시 활동을 할 수 없는 형편에서 그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그의 부인을 어떻게 회유하느냐에 성패가 달린 문제였다. 정현동은 이사갈 집을 물색하러 광주에 갔던 길에 새로 맞춰 입은 마카오 양복을 꺼내 외출 차비를 했다. 어디 가시게라? 나간댁이 양복 입는 것을 거두려고 하며 맥없는 소리를 흘렸다. 목소리가 기운 없이 풀린 데다 얼굴에도 짙은 근심기가 배어 있었다. 연달아 일어나는 사건에 시달리며 그녀의 얼굴에 서려들기 시작한 근심기는 이사를 가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자 완연하게 자리를 잡고 말았다. 가볼 데가 있어서. 집을 이래놓고 어디를 가실라고? 다 알아서 할 것인 게 애태워 쌓지 마소. 일이야 다 신압으로 풀리게 돼 있은 게. 정현동은 되풀이되어 온 아내의 투정을 미리 막으려고 일부러 불퉁스럽게 말을 했다. 윤 부자의 아내 송 씨는 일부러 몸놀림을 느릿느릿하게 하면서 시간을 끌었다. 거울을 들여다보며 머리카락 서너 올을 옆볼로 내려보다가 다시 귀 뒤로 올려보다가 했고 족집게로 찬 눈썹을 톡톡 뽑으며 얼굴을 요리조리 돌려 제 모습을 즐겼고 분을 이마며 콧잔 등에 토닥거리며 아직도 늙었다고 하기에는 아까운 포동하게 살오른 볼의 탄력을 손가락 끝으로 음미하고 있었다. 참말이지 요 인물에 요 몸으로 혼자 살기는 힘들고 억울타. 여자 몸이라는 것은 남자하고는 달라서 꽃이 끊기고도 여전하고 똑같이 남자 생각도 나고 맛도 변하지를 않는다는데 나야 한지 꽃도 안 끊긴 몸 아니라고. 아이고 왜 남정네 없이 잠자리를 한 것이 벌써 얼마요? 혼자 눈 잠자리는 어째 그리 썰렁하고 밤은 어째 그리 지러?
전에 한바탕 일 치르고 남은 한숨잠으로 깨든 밤이 혼자 보내기는 어찌 그래 징하게 징고. 남정네 연장이라는 것이 여자한테는 하늘인 것이 영치가 없어. 몸도 노골노골하니 풀리게 하고 마음도 사글사글하니 풀리게 하는 그 오전 재미를 이 시상에서 무엇이가 또 당하겠소? 웜에 꽃이 비치기 전에 사나흘, 꽃이 시들고 사나흘, 마음은 따로 몸은 따로 노는 것이 그 전직이 애로운 그 무심영역으로 아랫배 뻑적지그리하게 땡기고 거그 움직기림스로 근지럽고 간지럽고 숨을 기리는 것을 낫게 할 것이요. 남정네 퉁긋고 실은 연장이 거그를 채우지 않고서야 나을 병이 아니지. 그 병의 도즘은 머리를 어질어질하고 정신이 까물까물해지는 것이 그때야 누구 연장이라도 게리고 고르고 올 것이요. 근데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게 맹그러져 있단 게로. 남자만 살기 편하게 맹그러져 있지. 여자야 옴치고 뛸 수가 있어야지. 남자야 돈만 지니면 발에 채이는 것이 지집들인디. 여자야 돈이 있으면 뭐하고 재산이 있으면 뭐할 것이요? 설사 돈으로 어찌 된다 해도 소문이 나불었다 하면 나들고 살 수 없게 되어먹은 시상이 아니냔 말이여. 빌어먹을 요 인물이 아깝고 요 몸이 불쌍타. 송 씨는 열기 묻은 한숨을 폭 토해내며 경대 앞에서 물러나 앉았다. 그것도 실하게 생겼는디. 그녀의 머리를 얼핏 스치고 간 생각이었다. 밖에 기다리게 한 마름 오동평이를 생각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치마를 털고 일어서며 쓰게 웃었다. 어찌어찌 기회가 되어 그놈이 겁없이 덮치고 들면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일 수는 있어도 먼저 기색을 드러낼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것이 재산 한쪽을 관리하는 아래 것인데 잘못 얽혀들었다가는 그것도 남자 꼭지라고 주인 행세하려고 들 위험이 있었던 것이다. 오동평이를 어찌 자연스럽게 끌어들여 자신을 범하게끔 일을 꾸며볼까 하는 궁리를 안 해본 것도 아니었다. 불공을 들이러 간다고 해서 그에게 짐을 지워 서남사길을 둘이서 나서고 산길 몇십 리를 가다 보면 발목을 삔 척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가 덮쳐오면 당하는 척 재미를 보고 일을 끝내고는 마름자리를 떼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 그놈 죄인 만들어 기도 꺾고 소문도 맞고 그러나 마음뿐 아직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었다. 예전에 지체 높은 과수댁이 머슴하고 배를 맞췄다는 연고를 그녀는 절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송 씨는 방문 앞에서 발을 멈추고 잔기침을 하며 감정을 간추렸다. 그리고 방문을 옆으로 밀었다. 불리서는 게라 마나님. 대돌 아래 움츠리고 서 있던 오동평이가 두 손을 앞으로 모으며 허리를 반으로 꺾었다. 어여 안으로 들소. 오동평을 눈 아래로 깔아보고 있는 송 씨의 얼굴은 언제 그런 생각을 했느냐 싶게 냉담하고도 엄했다. 야, 오동평은 고개도 제대로 못 든 채 서둘러 고무신을 벗고 마루로 올라섰다. 앉게. 송 씨는 폭넓은 치마를 손끝으로 살짝 들고 앉으며 턱짓을 했다. 야, 주눅든 모습을 풀지 못한 오동평이는 윗목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저리 길을 못 피면 연장도 저리 매가지가 없을라? 송 씨는 오동평을 흘깃 보며 속웃음을 웃고 있었다. 자긴들 요새 어쩐가? 송 씨의 입에서 나간 무게 실린 말이었다. 별탈 없이 본인 농사 짓고 쌀농사질 바닥 고르고 하는디요. 오동평은 이렇게 대답하며 상전의 눈치를 빠르게 훑고 있었다. 혹시 자기가 모르고 있는 무슨 일을 알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였다. 틈새 생기지 않게 닭달 잘하소. 영감님 시상 뜨셨다고 땀만 묻고 들라고 할지 모른게. 나가 여자라고 씹어보려고 했다가는 꼬치가리물보다 더 매운맛들 볼 것인께. 나가 평생을 영감님 옆에서 자긴들 행투고 곤조고 다 몸에 익힌 사람인께. 알겠는가? 하모니라.
오동평은 말에 맞춰 허리를 굽신거렸다. 송 씨의 말이 자긴들한테 하는 것이기에 앞서 자신에게 하는 것임을 오동평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윤 부자가 죽었다고 해서 추호도 마음을 달리 먹어본 적이 없었고 송 씨가 여자라고 해서 티끌만치도 넘보고 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권세나 부가 오로지 윤신의 덕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는 그로서는 예전보다 더 잘했으면 잘했지 주제넘은 생각을 할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다. 근데 말이시. 야, 오동평은 무릎자리를 고치며 허리를 굽신했다. 소문 안 나게 단도리어감수로 자긴들 중에서 돈푼이나 변통할 수 있는 재견들이 누군가 알아내서 야, 오동평은 대답을 하면서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얼른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그런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 하고 돈은 없더라도 마음이 순하고 야들야들한 자긴도 찾아내서 야, 오동평의 머리는 더 복잡해지고 있었다. 마름이라는 자리가 눈치 빠름으로 해먹는 것인데 상전의 심중을 재빨리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처럼 몸다하는 때도 없었다. 나가 어째 여러 말 하는지 아는가? 마침내 송 씨가 물었다. 오동평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진땀이 솟기는 걸 느꼈다. 자신의 능력을 시험당하는 고약스런 대목이었던 것이다. 이런 때 엉뚱한 소리 잘못 짓거렸다가는 점수가 깎이기 십상이고 어떻게 어물어물 넘기는 게 상수였다. 야, 마나님한테 무슨 짚은 뜻이 있거더라. 지야 시키시는 대로 그런 자기 놈들을 후딱 찾아내겠구만이라. 그려 자네가 할 일은 영책 없이만 해내면 되는데 그래도 마름으로 자리 지키려면 시상 돌아가는 것에도 눈치대로 뜨고 있어야 할 것이네. 요새 시상 시끌시끌하게 맹그는 것이 다민특이라는 것이 알겠지? 야, 알구만이라. 오동평의 머리에는 그때서야 농지개혁이란 생각이 퍼뜩 떠올랐다. 그리고 송 씨가 했던 말이 한 고리로 꿰어졌다. 그 법이 시행되는 판인게 인자 농지개혁법인가 무엇인가도 맹그러질 판이라는데 법이야 맹그러져라 하고 태평치고 앉았다가 벼락 맞을 수 없는 일 아니겠는가? 송 씨의 목소리며 표정이 결연했다. 하무니라. 미리미리 다 방책을 세워야 되라. 무슨 돈을 끌어대든지 끌어댈 수 있는 자기는 곤란에 싸게 풀어넘기고 보들보들한 자긴 곤란에 나만 말았으면 되었어. 송 씨는 매정하다쉽게 말을 무질렀고 자신의 능력을 의심받을지 모를 위기를 피하게 되어 한창 신바람을 올리던 오동평은 그만 무참해져 버렸다. 자네 수고해. 나가 섭섭찮게 해줄 것인께 쥐도새도 모르게 그런 자긴들을 찍어내서 야, 후딱후딱 허겁구만요. 오동평은 머리를 조아렸다. 뒤안네 가보소. 송 씨는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오동평이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읍사무소에 윤주사가 찾아왔다. 송 씨는 오동평이 때와는 다르게 지체 없이 윤주사를 맞이했다. 그 태도에도 거드름이나 검한 끼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어여 오시시오 윤주사님. 송 씨는 웃음을 담뿍 담아 윤주사에게 보내고 있었다. 방으로 잠 들어갔으면 쓰겄는디라. 머리가 벗겨진 사내는 대문 쪽으로 경계하는 눈길을 보내며 말했다. 하모이라 얼른 들어오시오. 송 씨는 치마폭을 여며 잡으며 얼른 방문을 열었다. 놈들 기묘사봐 전화 안 걸고 그냥 왔구만이라. 윤주사가 방으로 머리부터 디밀며 말했다. 하몬 그래야제라 소문나서 좋을 일이 따로 있은게요. 송 씨가 따라 들어가며 말반죽을 하고 있었다. 아니 요정신 좀 봐라이. 방문을 닫으려던 송 씨는 문득 발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목을 문 밖으로 빼고는 장흥댁? 장흥댁? 목청을 느렸다. 야, 어찌 그러시오? 멀찍이서 들려오는 화답이었다. 여그 꽃감하고 식혜 좀 가져오소. 알겠구만이라. 송 씨는 웃음 머금은 얼굴로 자리 잡고 앉았다.
전번참에 부탁하신 거 끝만큼 했구먼이라. 윤 주사가 허름한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내놓았다. 아이고 매 애쓰셨어. 한두 번도 아니고 요리 수고를 끼쳐서 어쩔게라이? 송 씨는 방바닥에 놓인 서류를 얼른 집어들었다. 놈들 눈치야 쪽간 배는 일이지만 수고는 무신 수고여라. 윤 주사는 큼큼 헛기침을 하며 벗겨진 머리를 손바닥으로 두어 번 쓸어넘겼다. 어쩌요? 그놈의 법은 언제나 맹그러질성 불러요? 송 씨는 서류를 건성으로 뒤적이며 물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부엌 아주머니가 곶감 한 접시와 식혜 2그릇을 가지고 들어왔다. 말을 시작하려던 윤 주사는 시침을 떼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인자 되었어. 부엌 아주머니가 나가자 송 씨가 말을 재촉했다. 그게 시방 국회에서 지주인 국회의원들하고 지주가 아닌 국회의원들하고 밀고 땡기고 한창 씨름판이 벌어지고 있는 감디. 농지개혁 법을 맹근다는 원칙이야 딱 박은 말뚝이고 맹글기는 맹글는디 이 논값을 얼매로 매길 것이냐 하는 문제로 신경이를 벌이고 있다는구만요. 그게 국회판이야 어찌 돌아가든지 맘 쓸 것 없이 명의 이전이나 싸게 해놓는 것이 2다리 뻗고 자는 상수란께요. 그렇겠구만이라. 덜컥 법 맹그러져 눈 뻔히 뜨고 눈 뺏기기 시작하면 그 시린 속이 어쩌겠어. 시상이 요상하니 변해갖고 별 빌어먹을 법을 다 맹근다고 시끌시끌 했었어. 권하기를 더 기다리지 못하고 윤 주사는 식혜 그릇을 집어들었다. 에이, 어여 드시시오. 나가 그놈의 법에 넉벤이라고 권하지도 못하고. 송 씨는 말끝을 얼버무리며 서류를 경대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준비해 두었던 봉투를 꺼냈다. 다 윤 주사님 덕분에 우리 집이 손에 면하게 되었어. 앞으로도 사람 구할 때마다 얼렁얼렁 부탁해요. 송 씨는 윤 주사 앞으로 봉투를 밀어놓았다. 뭐 건건이 이리 주고 이러시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윤 주사의 손끝은 봉투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자긴이란 것들 참말로 가당찮소. 무슨 도적놈 심부로 놈 재산을 공짜로 묶었다고 종그는지 모르겠어. 그것이 다 빨갱이들 물 묵어서 그런 것 아니오. 인자 공짜로 먹기는 다 틀렸고 유상 몰수의 유상 분배라고 해도 이 농지개혁 당하면 지주만 손해께 아짐씨 맹키로 눈치 싸게 명의 변경 해두는 것이 지리요. 나 그만 가봐야 쓰겄어. 언제 봉투를 감추었는지 윤 주사는 빈손으로 일어섰다. 고맙구마이라. 나가 또 연락 취하겠어. 잘 부탁드려요. 하모요. 나가 헐 일은 나가 착착 알아서 할 거인께. 아점씨는 아점씨가 헐 일이나 싸게 하시오. 윤 주사는 큼큼 헛기침을 흘리며 신을 꿰신었다. 경찰서장 권병재는 2번째로 찾아온 장순경과 마주 앉아 있었다. 빨갱이한테 총 맞고 순사질 못해 먹게 된 것만도 복통해 죽게 억울한 일인데 그 대신에 그 자리 하나 내도란 것이 과해서 서장님은 그리 뜨광하니 협조를 안 하는 것이다요. 서장님이 내 입장에 안 되란 보장이 어디 있어? 서장님이 이런 푸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시오. 어째 내 말이 틀렸어? 장순경은 처음부터 아이의 시비조였다. 그 장순경 심정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요. 그 자리가 서로 타협을 해서 물려주고 물려받고 하는 자리지 무조건 관의 힘으로 좌우하는 자리가 아닌 건 장순경도 잘 알잖소. 권 서장은 상대방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달래듯 말했다. 장순경은 작년 10월에 사태가 벌어졌을 때 염상진내에게 복부 총상을 3군데나 입고도 전원장의 손으로 기적처럼 살아난 사람이었다. 그는 4개월여의 긴 요양을 거쳐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전과 같은 건강을 되찾은 건 아니었다. 심장 질환과 함께 주력을 상실한 것이다. 그는 다시 경찰 근무를 원했지만
신체 검사 결과는 부적격 판정이었다. 그는 그 판정을 억울해하며 도경찰국에 항의를 겸한 청원서를 냈으나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고의적인 이직을 철저히 막고 계속 인원 확대를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무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그의 건강이 얼마나 나쁜 상태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경찰 근무를 단념한 그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경찰서를 나와 청년단장 자리를 맡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경찰 근무가 어려운 몸으로 청년 단장 자리라. 하긴 유주상이가 하는 판이니 그거 골치 아프게 생겼는데 서장님이 맡아서 잘 처리해 보시죠. 심재모가 이렇게 밀치는 바람에 권 서장은 그 일을 떠맡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권 서장은 말로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못한 형편이었다. 무성의 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일을 풀어나가야 할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유주상이가 그 자리를 쉽게 내놓을 것 같지 않은데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장순경의 요구가 무리한 것이 아니라는 데 또한 문제가 있었다. 기다리라고 하는데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겠어? 날짜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내가 장순경 입장에서 최선을 다할 테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다려요. 나 서장님 말만 믿겠소. 장순경은 손으로 복부를 누르고 일어서며 만약 그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 배갈라 경찰서 바닥에 창자 착 뿌리고 죽고 말 것인께라. 험악한 표정으로 내뱉었다. 권 서장은 그가 밖으로 나갈 때까지 그의 뒷모습을 복잡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저 사람 저거 제정신이 아니구만. 악밖에 안 남았을 테니까. 저 사람 능히 배가를 사람이시. 원체로 독헌디가 있음께 몸이 실하기도 했지만 총을 3방이나 맞고도 살아난 것은 그 도끼 때문일 것이네. 순경들이 주고받는 말이었다. 권 서장은 헛기침을 하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